자, 지난 시간에 이어 경찰 이념의 두 번째 이념, 법치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때도 요즘 뭐 정치와 경제인가요? 과목이 법과 경제? 과목명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개념이죠. 법치라는 게. 법치의 반대는 인치죠. 사람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해라 라는 거죠. 특히 경찰 활동은 대부분이 경찰 활동의 경찰의 실질적 개념 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죠. 따라서 국민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구하는 모든 활동은 어떻다?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법률로서만.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이고, 그리고 그 아래가 법률이죠. 그리고 그 아래가 명령, 그 아래가 뭐죠? 규칙이죠.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죠. 명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위배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헌법이 위배될 수 없겠죠. 규칙은 명령에 위배될 수 없고요. 명령의 재정권자는 대통령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 국회가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만들죠.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 주체죠. 명령은.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면 뭐로만 가능하다? 법률의 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률의 그 근거만 있을 그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개념이 되겠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경찰권 발동하면은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서 그 범위와 한계를 두도록 하는 주의가 바로 법치주의다. 그래서 행정처분,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라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강제 등 같은 행정강제의 경우에는 이 법치주의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왜? 행정처분이나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구하는 모든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행정상 즉시강제 등과 같은 이러한 경찰 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순전한 임의 활동,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의무를 구하는 그런 성질이 아닌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가 지금 막히고 있다. 올림픽대로가 지금 사고 때문에 막히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조직
여기서는 뭐 도로교통 정보의 제공이나 순찰 등은 주로 경찰이 직무 범위가 되겠죠. 그 조직이 직무 범위 안에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즉 그 법률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요러요러할 때 이러이러하게 뭐 도로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야 한다, 이런 개별적으로 수권 규정, 권한을 부여해주는, 권한을 주는 이런 행동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활동, 뭐 도로교통 정보의 제공, 순찰 등은 할 수 있다. 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은 경찰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한 권리 등의 침해에 대하여, 뭐 예를 들어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를 했는데 무고한 내가, 그죠? 국민인 내가 권리의 침해를 입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침해를 입고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침해를 빨리 제거해라, 침해를 배제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은 부작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기와 부작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 이번 학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법의 범죄의 종류에 뭐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범과 부작위범, 형법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범과 부작위범이 있는데, 예컨대 자기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기 쉬운 대부분의 범죄들, 살인, 그죠? 살인인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칼로 찌른다거나, 그렇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린다거나,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자기에 의한 살인죄겠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뭐 바라보는 것도 뭐 행위라고 한다면 바라보지도 않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형법상에서 부작위범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대표적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여기에도 뭐 진정 부작위, 무한 부진정 부작위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시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컨대 애기 엄마가, 갓난쟁이 엄마가 이제 뭐 태어난 지 한 3달밖에 안 됐어요. 그 아이에게 일부러 젖을 주지 않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젖을 줘야 될, 즉 아이를 먹이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겠죠, 그렇죠? 뭐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다. 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무가,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폭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경찰관 A가 이걸 보고 있죠. 목격했어요. 근데 이 A가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죠. 갑이 을을 폭행하는 것을 경찰관 A가 보면서 와 재밌다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과연 이 을은, 야, 너 왜 이 사람이 나를 폭행하는데
이 갑이 나를 폭행하는데 갑을 체포하지 않아, 중지시키지 않아,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을이 야 너 빨리 개입해서 이걸 멈춰, 개입해, 경찰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인정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죠? 부작위 등 소극적인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은 이거죠.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일정한 요건이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 을은 경찰 A를 상대로 너 빨리 이걸 중지시켜, 네가 개입해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례에서는 당연히 경찰관이 이때 개입해서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직무유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아직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부작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일단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두고요. 경찰 개입 청구권에 관해서는 뒤에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라든가 반사적 이익의 보호법익화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지금 우리가 이제 2주차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주까지도 지금 3주로 연장이 된 학교들이 제가 아는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장을 했다는 분이 2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교도 다른 학교들이 다 3주씩 최대 3주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먼저 개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일단은 이번 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인가요? 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3월 30일 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쩌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연장이 된다면 4월 6일 날이 일주일 연장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일단은 30일 오프라인 수업을 개강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가니까 진도를 많이 빼지를 못한다라는 게 조금 답답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진도가 너무 느리니까 되도록이면 좀 빨리 나가는 형태로 조금씩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나가는 형태로 간단한 건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고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을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경찰의 이념 세 번째가,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 법치주의까지 봤고요. 세 번째가 인권 존중주의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거죠. 그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몽주의 시대, 그죠? 18세기에 등장을 했죠. 그전 중세 봉건 시대를 거쳐서 절대 왕권, 절대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루이 14세처럼, 그렇죠? 그래서 계급제 사회에서 평민들은 귀족들의 착취를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계몽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죠? 아니 귀족 그리고 평민 다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니들이 절대 왕권 시대는 왕권 신수설이었죠. 왕권이라는 건, 통치권이라는 건 누가 준 것이다? 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대들지 마라라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연법과 사회계약론, 우리가 이제 보통 대별해서 자연법이라는 게 있고 실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자연법론자, 실정법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법론자들에 따르면 이 자연법은, 먼저 실정법부터 이야기를 하면, 실정법은 우리가 헌법 있죠. 헌법, 그다음에 형법, 우리 경찰학으로 치면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노동법, 등등등등등등 이런 법률들이 다 법률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실정법이죠. 자연법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일종의 자연법칙으로서 존재하는 것, 실정법의 위에 있는 것, 그죠? 모든 실정법과 만물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법에 의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권이 있다. 인간된 권리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그렇죠? 이런 인권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걸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 인권 사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경찰 개념에서 인권 존중주의인데, 그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범죄자라도,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가 국민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고 그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이건 뭐다? 국가의 의무예요. 그렇죠? 헌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따라서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약간 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뭐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 가능하죠.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 이 바로 헌법 37조 2항이죠. 참고로 아까 우리가 뭐 헌법, 법률, 명령 봤었죠, 그렇죠? 법률이라는 말과 법령이라는 말과 법규라는 말은 달라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거예요. 법률과 명령,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률과 명령, 이걸 그냥 법령 이렇게 부르죠. 법규는 법률,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을 다, 그죠? 통틀어서 그냥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컨대 아주 치사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으로서 가능하다. 뭐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명령으로서는 제한이 안 되죠, 실적으로. 그렇죠? 물론 법률이 법령에, 그러니까 명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건 뭐 법학 개론 시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법률로서 가능하고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이다. 침해할 수 없다. 뭐 경찰은 경찰 자신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권 존중주의는 경찰 개념 중 수사 경찰, 이게 가장 요구되는 주의이다. 수사 경찰에게. 왜냐하면 수사 경찰이 하는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가장 어떻다? 가깝다. 수사경찰의 활동은. 왜냐하면 강제 수사의 경우에 체포하죠, 압수, 수색, 구속,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죠.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니? 예, 교수님 열심히 해요. 그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 자취방에 가서 너가 지금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거를 전부 다 수색하고, 그리고
일기장까지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내가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아주 행복하겠죠? 그런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사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 수사경찰에서 인권 존중주의가 가장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경찰 활동에서. 자, 인권은 법률, 관습,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인권 존중주의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되며, 근본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국가 권력이 막 커지고 싶어. 근데 국민의 인권, 이걸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확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 권력은 아무리 강하게 국가 권력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인권은 모든 장소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대구 코로나, 심지어 뭐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인권은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또 범죄자, 그렇죠? 범죄자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특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특권이라든가, 대통령의 특권, 형사상 불소추 특권, 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회기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그런 특권, 뭐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특별한, 그죠? 이것과는 다르죠. 모든 인간들에게 이 인권은 다 인정되는 것이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외국인이건 장애인이건 어린아이건 유아건 범죄자건, 그렇죠? 그리고 상호 의존성,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제한된다.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권은 나눌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뭐 인권의 유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법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 정치적 중립주의. 이건 경찰만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경찰만의 임무는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는 게 뭐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거나, 그렇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되며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특정 정당, 뭐 A 정당, B 정당, A 정당의 봉사자다, 뭐 B 정당의 봉사자다, B 정당을 정당 당원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정치적 중립주의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소속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갑 서장이 을 순경에게 A 정당 국회의원 병의 당선을 위해서 상대 정당인 B 정당의 국회의원 정에 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라. 뭔가 이 사람의
안 좋은 어떤 세평을 수집해서 그걸 온라인에다가 퍼뜨려라. 이때 이 류순경은 갑사장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치적 중립주의고, 그리고 경영주의. 이제 뭐 사실은 경찰은 행정이죠. 그죠?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이라는 조직의 행정 기능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능률, 그렇죠? 경찰도 이 행정도 많은 막대한 자원이 투입이 되죠. 그렇죠? 인력, 돈, 그죠? 뭐 시설, 막대한 자본이 다 세금이죠. 투입이 되는데 그 산출도, 그죠? 능률적으로 생산물이 뭐 서비스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경영주의도 경찰의 이념으로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자, 그 다음 경찰 인연 간 충돌. 경찰 인연 간 충돌. 경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연 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경영주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경찰 이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영주의의 하나인 능률성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갑이라는 녀석이 을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관 A에게 수사를 받고 있죠.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1년 넘게 증거 수집을 위해서 1년 넘게 뭐 한 5년이라고 합시다.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6년 만에 증거를 찾기는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6년 만에 찾았다고 합시다. 근데 5년 동안 증거를 찾는데 수사관 뭐 A사관뿐만이 아니라 B, C, D, E, F 한 팀이 투입돼서 5년 동안 이 사건 하나에만 매달렸어요. 그렇죠? 능률적이지는 못하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결국은 살인범 한 명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 수사관이 증거는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갑에게 그러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뭐 독직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 자백을 토대로 해서 증거를 뭐 한 달 만에 찾아냈어요. 그렇죠? 능률성은 높죠 이 경우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이념과 충돌하죠? 능률성은 높였지만 경영주의 이념에는 충실하지만, 그죠? 인권 존중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은 훼손시켜 버렸죠. 그죠? 법치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 예컨대 인권 존중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경영주의와 인권 존중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경찰 이념 간 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꼭 수사할 때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구조적인 집행 현장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양심에 따른 가치 판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래서 경찰 업무가 흔히들 뭐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도소 담장일을 걷는다. 이게 담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제가 담장일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경찰관이 일하는 게 이쪽으로 떨어지면 일반 사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죠. 그렇죠? 판단 한번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만큼 뭐 아슬아슬하다. 그렇죠? 잘못하면은 뭐
오히려 경찰이 비비 경찰이 돼버려가지고 돼서 처벌받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경찰은 우리가 뭐 지금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작년에 경찰학 개론 정도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경찰의 특성, 경찰 행정의 특성 중에 하나가 돌발성이죠. 그죠? 뭐 긴급성도 있고요. 그렇죠?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긴급하게, 그렇죠?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집행 현장에서 가치 판단을 빨리 해서 긴급하게 해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긴급하게 가치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때 이러한 이념들의 경영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법치주의, 뭐 인권 존중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 업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찰관의 뭐가 중요하다?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경찰의 임무 및 수단입니다. 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정부조직법 34조에 제5항 및 6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누구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그래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라고 해요. 행정안전부 뭐 이 장관 아래에 뭐 여러 가지 국실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외청으로 뭐가 있다? 외청으로 경찰청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경찰청이 뭐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찰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경찰청의 조직,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법에서? 요 경찰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 경찰법이 조직법으로서 경찰의 조직법이 된다라는 거죠. 경찰법 3조에 우리가 지금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죠. 임무를 3조에서 국가경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총 8가지죠. 8가지의 그게 직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에 2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법률에서 뭐 보통은 제1조 이거 뭐 1호, 2호, 뭐 3조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읽는데 보통 뭐 조항으로 따지면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는데 가끔 뭐 예를 들어 3조의 2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제4조 이런 조항은 중간에 끼어든 조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8가지 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원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 8호로 넣긴 또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7호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해서 뭔가 좀 포괄적인 거죠. 기타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인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기타 활동. 그렇죠? 근데 여기다 뜬금없이 또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2호 아래에다가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넣어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직무범위는 동일하죠. 다만 경비 요인 경우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이라고 3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 이건 2조예요. 요거 2조 제 3호는 경비 똑같죠? 하지만 주요 인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인 경우 대신에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중요한 건 아닌데 과거에 이걸 경직법, 줄여서 경직법이라고 하는데 경직법과 경찰법 상의 임무가 직무 범위 또는 임무가 조금씩 이 표현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맞췄는데 똑같이
얼마 전에 또 약간 이렇게 개정하면서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수가 아닌가. 과거에 있던 법률을 그냥 수정하면서 한 게 아닌가.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경찰법 제3조와 경직법 제2조에 경찰관의 뭐가 임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으로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소속기관 뭐예요? 지방경찰청, 그렇죠? 경찰서, 직구대, 그렇죠? 그리고 뭐 경찰대학, 경찰병원, 경찰인재개발원, 뭐 등등등, 그렇죠? 이런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경찰법 제3조 과제를 내는 이유는 이제 학교 방침상 동영상 강의를 하고 과제를 뭐 하나씩 일주일에 2개씩 아마도 그래서 냈죠. 근데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직무 범위를 제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경찰 전공자로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경찰의 직무 범위가 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 또는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제한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뭐 등등등과 같은 게 경찰의 직무 범위인데, 그래서 이 기본적 임무로서 경찰은 뭘 방지한다? 위험, 그렇죠? 그리고 범죄 수사,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활동, 그렇죠? 뭐 예컨대 여기서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는 뭐예요? 대국민 서비스 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위험 방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의 방지, 범죄 수사, 뭐 대국민 서비스 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임무는 무엇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그죠? 왜 이걸 궁극적인 임무로 보냐면 위험을 방지한다는 거, 막는다. 먼저 막는 거죠. 그렇죠? 범죄의 수사는 이미 발생한 범죄 사건을 그 뒤에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 범죄 예방, 예컨대 범죄로만 본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100% 회복되기는 힘들죠. 그렇죠? 100% 회복은 불가능하죠. 예컨대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살인사건 발생한 이후에 아무리 살인범을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피해자가 다시 살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그러면 이 위험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공공의 안녕 그리고 질서 그리고 위험,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질서라고 하면 흔히 줄을 맞추어서 서는 것, 그렇죠? 뭐 우측 보행,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질서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개념이 경찰에서는 어떤 개념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위험의 방지 첫 번째,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는 거죠. 공공의 안녕은 개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자유, 재산,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 법익, 법학개론이나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학 과목을 했으면 법익이라는 말이 개념이 어떤 건지는 알겠죠?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뭐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객관적인 성문에 문자가 되어 있는 법 질서, 그리고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 주체의 제도, 시설, 그죠? 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뭐 공권력 주체의 제도라는 건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 그렇죠? 그죠? 거기에 대한 위험, 시설, 뭐 경찰청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그렇죠?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뭐 개인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 질서, 그렇죠?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법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죠? 그런 것들의 그런 위험들을 방지한다라는 차원이죠. 공공의 안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뭐다? 공공의 안녕,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침해되지 않는,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가 공공이 안녕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일부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고 요거, 그죠? 나머지는 또 뭐와 국가적 법익이죠. 그렇죠? 국가 등 집단과 국가 사회 등 같은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안위의 요소는 우리가 아까 개인과 사회 또는 집단, 국가라고 했는데 개인, 그렇죠? 그리고 법 질서의 불가침성 국가, 그죠? 국가 등의 단체, 그죠? 국가 등의 집단에 포함되는 거죠. 먼저 법 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요소다. 첫 번째 요소다.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보통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다. 공법에 반대되는 말은 사법이죠. 참고로 사법과 사법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단 요 사법, 그렇죠? 요것과 드릴 때는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보통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일반적으로를 말한다. 사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적시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이 원적 시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한다. 즉 보충적으로 경찰이 개입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사법의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민법은 이렇게 씁시다. 한 번 더 영어 썼으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중고시장에 내놓는데,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내놓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걸 뭐 기스도 많이 나고 배터리도 이제 얼마 못 가는 그런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내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아니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건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쵸? 경찰 개입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 나중에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뭐 소비대차 용어로는 금전을 한 1억을 갑이 채무자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 근데 이 갑이 원래 갚기로 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갚아요. 을에게
변제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죠. 2년 안 갚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 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돈 받아주세요라고. 경찰에 이 사기죄가 되는 것이냐는 변론의 문제로 하고요.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을이 물론 사기죄로 신고는 할 수 있죠, 경찰에게. 하지만 이게 이런 행위가 사기죄가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던 이 당시에 원래 처음부터 돈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었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을을 기망해서 속여서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돈을 못 갚을 상황에서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기죄가 되느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을이 경찰에게 예를 들어 떼인 돈 받아주세요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갑에게 가서 돈 안 갚으면 유치장에 쳐놓을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을은 민사법원에 갚으라라고, 갑이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갚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예를 들어서 돈을 떼먹으려고, 또는 뭐 꼭 떼먹으려는 의도는 아니더라도 미국으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을은, 이 갑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면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법원을 통해서든 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경찰에게 갑이 미국 못 가게 해주세요, 그죠. 즉 경찰이 이 사람을 뭐 체포를 하든, 아니면 출국 금지를 시키든, 아니면 가서 뭐 못 나가게 하든, 그런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가 되거나, 이 사람의 돈을 받아내는 것, 그렇죠, 합법적인 채무 변제를 받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가 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건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공법의 영역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그렇죠, 위반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다음, 뭐 개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경찰에 활동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가? 개인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활동할 권한 또는 활동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경찰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 논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경찰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자, 재량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죠? 재량,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내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라는 말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로봇처럼. 그죠? 그죠? 근데 경찰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경찰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재량이, 다른 말로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죠. 그죠? 미리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무조건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재량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 나온 이유가, 경찰 개입 청구권하고 관련해서
물론 반사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경찰 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판례죠. 경찰 개입 청구권과 어떤 개념이냐면 김신조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파 간첩이죠. 간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이제 침투한 무장공비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이 김신조가 침투를 했을 때 청와대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군, 그죠? 경이 모여서 있었단 말이에요. 뭐 무장공비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청와대 인근의 마을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무장공비가 자신의 집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간 거예요. 신고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갑이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갑의 어머니 을이 무장공비에게 사망한 사건이었죠. 무장공비에게 신고했는데 즉 경찰이 개입을 뭐 한 거예요? 청구했죠. 근데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100% 재량이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개입하거나 안 하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거 없죠. 재량권에 따라서 자신들이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법하게 판단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재량이 아니다라고 인정되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게, 청구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죠. 그렇죠. 즉 재량권이 어떻게 된다? 0으로 수축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상황에서 뭐가 인정된다? 개입 청구권 100%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처럼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처럼 위험이 아주 중대한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죠?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량은 0으로 수축하죠. 그죠? 그래서 뭐 김신조 판례를 뭐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국내 판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량권의 0으로 수축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또 나오는 개념 중에 반사적 이익,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법학개론이나,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법학개론 과목이든 뭐 지금 경찰 법학과에 저도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학교에 법과 정보인가요? 뭐 그리고 법과 역사 이렇게 1학년 과목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쓰지 않는 또는 쓰더라도 이 법학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법률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 경찰학이 됐든 뭐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형법 당연할 테고요.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리걸 마인드 형성이 사실은 중요한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뭐 어떻게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좀 조직을 해서 만들어서 요 법학개론을 조금 뭐 특강을 잠깐 한다든 뭐 수험서로, 그러니까 뭐 경비지도사 1차 과목인데요. 수험서로 이 법학개론 수업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권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권리라는 개념이 있고
권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수익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또는 외교권, 대리권 다 어떻게 끝나죠? 권으로만 끝나지만 이 권의 개념의 성질은 사실은 다 달라요. 반사적 이익하다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것과 비교하기 위한 거죠. 자,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권리예요. 근데 이 소유권 안에 이 권능은 권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고요. 자, 소유권 안에 뭐가 있냐면 사용 권능.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능이 있죠. 그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한 통당 100원을 받겠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권능. 그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죠. 처분 권능. 그렇죠? 이걸로 이루어져 있죠. 소유권은. 즉 권리의 내용이에요. 권능은. 권한은 이 권한으로 인해서 효과가 좀 그러니까 법률 효과 이런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법학개론에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죠. 권리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유권의 효과가 발생하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죠? 팔아버리면 이익은 그 판 돈은 누구에게 오죠? 소유권자에게 오죠. 그렇죠? 근데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 법률 효과가 그 권한의 행사로 인한 효과가 대통령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오죠. 외교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대리권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대리권을 예를 들면 갑 소유 부동산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내 땅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대리권한을. 그래서 이 을이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 팔겠다.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죠. 그렇죠? 돈은 얘한테 가야 되죠. 돈. 소유권 이전은 얘한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리 권한이죠. 타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법학개론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게 권리, 권능, 권한 구분 개념인데 이것 외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내가 이 휴대폰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사적 이익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거리에 그죠? 여기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여기에 내가 집을 하나 샀죠. 집을 처음에 한 500만 원을 주고 전원주택을 주려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앞에 시청이 들어와요. 갑자기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병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대요. 시청이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20억에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나한테 와서 20억에 팔으세요. 이런 소문이 이게 이제 확정됐다.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정책이 또 바뀌어가지고 안 들어오기로 됐죠. 그래서 다시 3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주인 갑은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야 너네가 정책 바꿔서 내가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20억에 대해서 보상해줘, 배상해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 20억이 된 건 500만에서 20억이 된 건 뭐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게 반사적 이익의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그러면 경찰이 어떤 작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점차 그 반사적 이익을
보호 법익이다, 법이 인정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복지국가의 원리가 확대되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만, 이번 수업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량권 영으로 수축 개념과 경찰 개입 청구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반사적 개입 이익의 보호 이익화라는 개념을 연결을 해서 보면,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뭐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거. 내 권리, 경찰 개입 무조건 개입해달라고 내가 항상 요구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아니라, 법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일반적으로는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즉 이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위험이 아주 중대하다, 중한 경우, 즉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경찰 개입 청구권은 어떻다? 법적인 권리처럼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왜? 위험이 중한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개입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되니까, 그렇죠? 이 경찰 개입 청구권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경찰 개입 청구권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을, 아까 김신조 판례처럼 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해야 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배상해야 될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